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CFA 레벨 1 퀀트입니다. 자, 어딜 맨 처음 보시냐면, 우리 책에 페이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6이요, 6.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퀀트 외에 다른 과목도 있죠. 근데 퀀트는 내 뭐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에 보면 스타디 세션 넘버 2가 있어요. 거기인데 보이시죠? 리딩 6가 있는데 타임 밸류 마니, 돈의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인데 이건 제가 하지 않고 다른 분이 다른 데서 하세요. 리딩 7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어쩌고저쩌고 한 거 다른 분이 다른 데서 하세요. 제가 하는 건 리딩 8이에요. 8을 보니까 Statistical Concept and Market Retur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9은 뭐라고 되어 있냐? Probability Concept라고 되어 있어요. 챕터 10은 페이지 7에 있는데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챕터 11은요 Sampling and Estim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챕터 12는요 Hypothesis Tes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룰 부분이 이 5챕터예요. 5챕터를 제가 6번에 걸쳐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Statistical 블라블라, Probability 블라블라, 뭐뭐 Probability, Sampling and Estimation, Estimation 추정, 테스팅은 가설 검정.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통계학에 관한 부분을 여기 다룹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본문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본문의 책 페이지는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가) 리딩 8이고 여기 또 있어요. Statistical Concept and Market Returns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통계학이라고 했는데 순수 통계학과 학부에서 여러분이 혹시 배운 혹은 통계학과에서 배운 통계학과 완전히 일치하냐? 그렇진 않고요. 좀 달라요. 우리는 목표가 Finance 혹은 Investment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이건 여러분이 보신 건 수혜저 노트고 원래 이 수혜저 노트는 요약한 거예요. 뭐를 요약했냐면요. CFA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요약을 했는데 그 책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랬어요. 통계에다가 파이낸스를 합치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Introduction to Statistics 이런 것들을 했어요. 주로. 책 교과서를 했어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통계책을 했다면 이제부터 CFA 인스티튜트에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파이낸스 부분이 너무 적다 해서 이제 통계에다가 파이낸스를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응용될 부분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코베리언스니 코릴레이션이 하는 개념들은 통계학책에서는 한두 줄만 다룬다면 또는 한 페이지만 다루면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게 길게 다루고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분들을 추가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이제 통계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우리가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이 있대요. 크게 하나는 쉽게 말하면 감성이 수리 능력이 수학적인 능력이고 또 하나는 언어라든지 다른 문학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문학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수리적인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수학을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을 못하면 통계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이 과목을 어려워합니다. 숫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럼 이제 통계 없이, 이거 없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레벨 1은 붙을 수 있을까? 붙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통계가 5에서 10%예요. 그 중에서 대가 다른 분야는 몇 챕터가 빠지니까, 그 포함해야 5에서 10%인데, 한두 챕터가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요 5챕터는요, 요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비중은 매우 낮아요. 그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벨 1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대요. 이건 레벨 1에도 있고요. 레벨 2에 가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있지만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대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표는 간단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고,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수익률 높이고 위험도 낮추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수익률과 위험도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률, 저 펀드 매니저가 더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좋았다든지 나빠졌다는 것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측정할 수 있어야 수익률을 높이고, 왜냐면 측정이 안 되면 수익률이 높아져 있나 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위험도가 높고 낮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로 측정합니까? 우리가 보통 수익률 하면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정확히 하면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이건 뭐로 측정하냐면요, 뮤예요. 혹은 기대값. 위험도는 뭐로 측정합니까? 분산이요. 또는 표준 편차예요. 다른 방법들을 해봤는데 다 소용없고, 위험도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보겠습니다. 리스크, 위험을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하면 낮추느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이낸스나 인베스트먼트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버냐를 가르쳐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요, 위험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 모든 종목을 담지 말라든지 등등등등 얘기하는 건 우리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건데, 이 위험도를 관리하는데, 위험도는 뭐로 측정합니까? 이거로. 자, 그럼 여기서 배운 중요한 측정 방법인 뮤와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배우나요? 그건 통계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통계학에서 평균과 분산. 그래서 통계학에서 평균과 분산을 못하면 이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목도 할 수가 없어요. 퀀트 좀 하시다 보면요, 여기 내용하고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내용하고 많이 겹치고요, 레벨 2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많이 겹쳐요. 우리 레벨 1 퀀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학을 안 하고, 이 과목 안 하고 시험을 레벨 1 설사 붙었다 할지라도 레벨 2 가면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이 통계 레벨 1 못하면 당연히 통계 레벨 2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과목들도 많이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이니 영어 어릴 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요? 수학과 국어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죠. 왜? 기초 과목이니까.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거든요. 사회나 지리는 좀 못해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그건 기초 과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통계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주시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목 어떻게 공부할 거냐를 보면요, 우선 공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시험 전날 또는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공식을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소용없는 일은요, 그 많은 공식을 외워봐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느 공식이 여기에 적용되는지를 몰라요. 첫째. 두 번째는요, 시험 문제의 출제위원이 얘가 공식을 잘 외웠냐를 물어보려고 하질 않아요.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이 사람이 통계의 기본을 얼마나 잘 아냐, 이 통계에 깔린 기본 바탕, 행간에 있는 의미들을 얼마나 잘 아냐를 찾고 싶은 거예요.
통계의 핵심적인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나와 있는 글자보다 만약 지구라면 지구에 있는 겉에 있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핵심적인 것, 통계의 핵심을 잘 알고 기본적인 거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얘가 공식을 아느냐 마느냐를 맞춰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요. 미국의 시험과 한국의 시험의 차이점은 미국의 시험은 틀릴 걸 예상하면서 내는 거고 한국 시험은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시험은요. 난이도가 높은 것부터 난이도가 낮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도 물어봐요. 공식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데 기본 철학은 뭐냐면요. 기본 원리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요. 당연히 통계학은 아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외워야 될 공식이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기본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핸드아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에 보니까요. 수업 일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렇게 수업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핸드아웃 뒤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여기 뒤에. 그 다음에 저희는 수업을 50분하고 10분하고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쉽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어디 가야 돼서 휴식 시간 5분만 할게요. 그리고 조금 만약 일찍 끝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보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휴식 시간이 5분입니다. 자, 통계 일반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핸드아웃 넘버 1을 보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왕자와 거지. 거지와 왕자. 그 다음에 메리핀의 모험. 그 다음에 타움소의 모험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대요. lies. 제가 해석한 단순한 거짓말. damned lies. 우리나라 책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 뜻보다는 그럴듯한 논리적인 거짓말. 그 다음에 and statistics. 그리고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요. 통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국민을 호도할 때나 사람들을 호도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뭔가 근거를 대죠. 근거를 대면서 봐. 내 말이 맞지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되는 게 뭘까요? 통계 자료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뭔가 이상한 거는 같은데 이상한 거 같더라도 그 통계 자료를 반박할 통계적인 지식이 없거나 다른 통계자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판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기치기 좋은 방법은요. 통계자를 이용해서 통계로 사기치는 방법입니다. 그 아래 통계에 의한 왜곡을 보는데 제가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1을 볼게요. 2012년 9월의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의원 299명이 등록한 재산의 평균이 95억 6천만 원이다. 2012년에 국회의원들은 정말 부자일까 했어요. 국회의원이요. 재산이 95억이래요. 재산이. 1인당. 이 말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평균 재산이에요. 이런 도둑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제가 한번 당시 국회의원 재산을 다 모아봤어요. 모아봐서 신문에 얘기 나왔길래 어디 조그맣게 인터넷 나왔길래 이상해서 모아서 다 보니까 진짜 맞아요. 평균 재산 96억이에요. 그럼 국회의원들 그렇게 떼부자일까요? 근데요, 제가 또 막 추적해봤어요. 1990, 몇 년도인가는요, 재산이 130억이었어요. 평균 재산이. 그러다가요, 2015년에 보면요, 28억이야. 국회의원 재산 평균 재산이 엄청 줄었네요. 국회의원들이 개가천선한 걸까요? 이렇게 줄면 한 10년 지나면 평균 재산이 5억 이하로 떨어지겠네? 평균은 맞는데 여기에 이제 통계적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 이 도둑놈들이 평균 재산이 95억이나 돼. 이 도둑놈들이 다 있겠어.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대부자가 됐다는 게 말이 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반박 한번 할 수 있어요? 반박 못 하지. 명확히 평균이 95억이니까. 근데 자리를 뒤져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정몽준 의원이 재산이요 2조 몇백억입니다. 그냥 2조라고 할게요. 국회의원이 299명이 등록했는데 300명이라 할게요. 나머지 국회의원이 다 0을 가졌어도 정몽준 의원은 혼자서 약 67억을 감당합니다. 모든 국회의원 나머지가요 0, 재산이 0이라도 정몽준 한 명 때문에 6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95억에서 28억이 됐을까? 정몽준 의원이 사표를 냈거든요. 2014년도에 서울시장 나간다고. 그 후에 안철수 의원이 이때 들어오긴 했어도 안철수 의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야. 1,000억, 2,000억 가지고는 2조가 있으니까. 그럼 왜 이때 130억이었을까? 그것도 정몽준 의원 때문에요. 이때는요, 2015년은 정몽준이 갖고 있는 주식은 딱 한 종류인데, 현대중공업인데요. 이때는 한 20만 원대. 이때는요, 한 40만 원, 40만 원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준은 하나로, 한 명으로 모든 게 해설이 되는 거야. 근데 평균은 명확하게 산술 평균은 130억, 95억, 28억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볼 때 그 겉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의미 있는 걸 찾아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어떤 통계 자료를 얘기했을 때 거기엔 항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의도가 먼저 뭔가를 캐치하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통계를 잘하는 거고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19페이지에 리딩 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모든 영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굵은 글씨나 이탈릭 글자가 눈에 띄는 거니까 그걸 핀포인트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statistics라고 써요. The word statistics. statistics라는 단어는요, is used to refer to data. 데이터하고 관련, 데이터를 얘기했어요. 옛날에는요, 통계라면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료를. 지금 통계는요, 자료뿐이 아니라 그걸 분석하는 기법 등등을 다 포함하지만, 과거에는요, 그냥 자료를 우리가 통계라고 불렀어요. 그 밑에 descriptive statistics와 inferential statistics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몇 장 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해할 수 있어서. 페이지 1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population 있고 샘플이 있죠? 우리가 원을 그려서 큰 원은요, 우리가 pop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나온 일부를 우리가 샘플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을 구별하느냐 하면 명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제가 예를 보겠습니다. 앙골라인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요. 앙골라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계산했더니 키를 계산했더니요. 170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앙골라인의 평균이 170이야. 확실히 170입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표본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표본에서나 평균이라고 말을 해야 사람이 듣는 사람이 170인데 평균은 170인데 진짜 앙골라인의 평균이 하면 170 전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명확히 170인지 아니면 170 전후인지를 구별해 주려면 뭐냐면 이건 모집단 자료입니다. 아니면 이건 표본 자료입니다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집단의 통계학은 평균과 분산이 제일 중요한 게 모집단 평균을 뭐라고 쓰냐면 기호를 뮤라고 써요. 표본의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x바라고 써요. 왜 이렇게 구별하냐? 명확히 구별해줘야 듣는 사람이 이건 표본 거나 모집단 거는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거라면 모집단은 이 숫자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분산은 어떻게 쓰냐?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표본의 분산은 S 제곱이라고 씁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뮤와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에 있는 거고
샘플에서 나온 건 X박의 표본 평균이라고 S제곱은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거하고 밑 거는 좀 구별을 했잖아요. 기호로. 그럼 말로도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1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파라미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굵은 글씨 보이시나요? 위에서부터 한 7, 8번째 줄 파라미터.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샘플 스태티스틱이라고 글자가 보입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거를요,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모수라고 불러요. 모수는 모집단의 숫자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표본에 의해서 샘플, 스태티스틱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계량. 샘플이란 말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제가 아까 평균과 분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평균과 분산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알겠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뮤와 시그마 제곱은요. 모집단의 통계적인 특성을 말해주는 거야. 특성. 표본 평균과 분산은요. 표본의 자료에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알려주는 거야. 요 모수만 알면 모집단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생겼는지 알고 이 스태티스틱 요거를 알면 요 스태티스틱을 알면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20페이지에 중간에 굵은 글씨 보겠습니다. 제목 Types of Measurement Scales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통계학 책에는 또박또박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통계학 책에는 안 나와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계 너무 다뤄본 적이 주로 안 다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네모에 까만 네모가 4개가 있죠? 2개씩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미널 스케일하고 오디널 스케일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뭐뭐 스케일, 뭐뭐뭐 스케일은요, 숫자가요, 5와 10이라는 숫자가 수집이 됐어요.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수집하잖아요. 그 숫자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나갑니다. 이 수집된 숫자가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고 의미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크고, 이게 2배고, 그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 숫자에 따라서, 수집된 숫자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강생들을 아무 의미 없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임의로 번호를 매겼어요. 번호를 부여해서 제가 어떤 번은 1번 주고 어떤 번은 2번 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집을 해서 자료 수집했더니 부여한 다음에 5와 10이라는 2명을 추출했더니 5와 10이라는 숫자가 부여됐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을요 키순으로 했어요. 그래서 번호를 부여했는데 키 순서대로 1번이 제일 큰 사람이고 2번이 두 번째, 3번이 세 번째 사람 쭉쭉쭉쭉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한 다음에 제가 숫자를 2개를 이렇게 꺼냈어요. 임의로 추출해 봤더니 5와 10이 나왔어요. 숫자상으로는요,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더 큽니다. 그죠? 근데 이게 크다는 게 뭐가 의미도 큰가요?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숫자는 크지만 부여된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요, 어떨까요? 숫자가 크면요, 의미가 있어요. 키가 작다. 이 사람의 키가 크고 이 사람의 키가 작네?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가 있어요. 즉, 순서, 1, 2, 3, 4의 그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돼. 그럼 나미널 스케일은 어느 걸 나미널 스케일이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를 나미널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디널 스케일은요, 숫자의 크기가 어떤 의미의 크기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오디널 스케일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고3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과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설문을 제가 이렇게 써요. 1번 경영학과, 2번 컴퓨터학과, 3번 영문학과 했어요. 4번 공학과 했어요. 그랬더니요,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10명이 지원하고요, 20명이 지원하고, 40명이 지원하고, 50명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냈어요. 이거 의미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평균은 요쯤 3전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수집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숫자가 많이 줄게요. 제가 여기 쭉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은 저 1이요. 어떤 애는 3이요. 어떤 학생은 4요. 어떤 애는 2요. 어떤 학생은 2하고 5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는 1보다 크네? 그럼 의미도 큰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일 뿐이지 숫자가 크다고 해서 큰 것도 아니고요. 숫자가 3배라고 3배만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미널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수집된 숫자는.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숫자는 평균을 내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균을 내면. 이렇게 수집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나오는 각종 평균, 분산,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멋있게. 다 온갖 거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사기이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집된 숫자가 어느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를 어느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집된 숫자가 나미널 스케일이라면요, 통계 분석은 거기서 멈추고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빈값만 했어요. 최빈값은 아시죠?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값. 그건 뭐예요? 어디가 대세일까? 어느 과가 대세일까? 예를 들면 5명, 50명, 10명, 3명 이렇게 지원했으면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가 대세예요? 컴퓨터가 대세네. 최빈값만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 나머지 분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스케일하고요, 레이시오 스케일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비교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도씨와 20도씨. 또 하나 반대되는 예는요, 10달러와 20달러. 10도씨와 20도. 자, 숫자가 더 크죠? 20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더 덥다는 얘기야. 이거요, 숫자가 더 크죠? 뭐야? 돈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죠? 10달러보다 20달러가 많은 거야. 근데,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오디널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숫자가 크면 더 덥다? 돈이 많다가 돼. 근데 숫자가 2배가 됐네요. 숫자가 2배가 됐어요, 여기. 의미도 2배일까요? 하는 거야. 여기 키 순서입니다. 이거 숫자가 2배예요. 의미도 2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키가 2배 아니야, 이건. 그냥 얘가 키가 크고 얘가 키가 작다는 것 밖이지 순서만 있다는 거지 2배란 건 아니에요. 여긴 2배일까요? 이건 2배 아니에요. 이건 2배일까요? 2배. 나 돈 2배로, 나 2배 됐어, 내 돈. 나 10불이 있었는데 20불이 2배 됐어. 2배 된 거야. 돈이 2배 된 건 이건 2배 아닙니다. 언뜻 보면, 10도씩 20분 2배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다른 예를 볼게요. 화씨로 바꿔볼게요. 화씨로 바꾸면요. 이 50도 파렌하이트고요. 이 68도 파렌하이트예요. 숫자가 10에서 20으로 2배일 뿐, 숫자만 2배일 뿐, 의미가 2배로 덥다는 뜻은 아니에요. 셀시우스란 체제 하에서 숫자가 2배일 뿐이에요. 더운 게 2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화씨로 바꾸면 알 수 있어요. 절대 온도로 바꾸면요, 이렇게 돼요. 283.15K. 또고, 이건요, 293.15K예요. 그러니까 섭씨로 체계를 했을 때는요, 2배, 숫자가 2배이지만 다른 거라면요, 2배가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숫자만 2배일 뿐이지 덥다는 게 2배의 뜻은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레이시오 스케일. 비율대로 됩니다. 비율대로. 레이시오대로. 2배면 2배 의미가 있고, 반이면 반의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우리 책에 여기밖에 안 나오고, 딱 한 군데서 언급 한 번이 있고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통계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연결되면요, 다음에 연결의 기본이 되면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것들은 전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저먼트 스케일도요, 요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하시는 거고, 처음에 여기다 힘을 들이면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1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불렀어요. 직원을, 신입직원을.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회사가 이제 여성복만 하다가 이제 남성복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남자 키 좀 알아봐.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키를 쟀어. 그래서 이제 키를 재가지고 10만 명을 쟀어요. 무려.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78, 169 해서 쫙쫙쫙쫙 총 10만 개를 냈어. 그래서 알아보라고 사장님, 사장님 가서 사장님이 남자 키를 알아보라고 해서요. 제가 남자 10만 명의 키를 제가 직접 재갖고 가져왔습니다. 해서 데이터 10만 개를 사장님은 딱 줬어. 그럼 사장님은 잘했다 그럴까요? 키를 알아보는 게 진짜 알아봤잖아. 키를 쫙 10만 명 거.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화를 내겠죠? 왜? 뭐를 원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 남자 키를 이렇게 숫자로만 알아보는, 숫자에, 이건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잖아요. 나열하지 말고 이걸 좀 정리 요약을 해서 사장이 알아볼 수 있게, 한국 사람의 키가 어느 태에 나는지 알아볼 수 있게 가져오라는 거지, 숫자를 나열해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수집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리 요약을 해야 되는 거야. 정리 요약을 할 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은 시각적인 방법이 있었겠네요. 눈으로 쫙. 통계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눈으로 이렇구나 할 수 있게.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각적이 아닌 방법이 있겠죠. 제가 수치적이라고 쓸게요. 이 수치적은 시각적이 아닌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각적인 방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 첫 번째가요,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굵은 글씨로 Frequency Distribution이라고 있어요. 이게 도수분포표예요. Frequency Distribution. 시각적인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도수분포표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영어만 생소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거를 하도록 하는데, 어느 예제를 가지고 하냐면요, 페이지 122페이지에 example 가지고 하겠습니다. example 땡땡 constructing a frequency distribution. 도수분포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테이블이죠. 테이블 A. 테이블 A의 제목을 봤더니 테이블 A 땡땡 annual return for Intelco. 인텔코라는 회사의 연간 수익률이에요. 커먼 스탁 보통주의 수익률인데 둘리 다섯 해서 20년간의 연간 수익률이에요. 아마 저 고객이 왔나 봐요. 고객이 와서 이제 이렇게 증권회사 상담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인텔코라는 회사에 관심 있는데 좀 수익률 좀 알아주세요 해서 이 직원이 연간 수익률을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이 수익률만 이렇게 20개만 보이지만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좋아할까요? 뭐야 그러지. 이건 왜냐?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정리 요약해서 고객이
알아볼 수 있게, 아, 이렇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여기는 20개라 그나마 낫지, 데이터가 예를 들면 100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돼버리면요, 뭐가 숫자만 계속 나열되고 멋있어만 보이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정리 요약하는 방법 하나인 도수분법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스텝 1. 스텝 1가 define interval, 구간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 Professor's Note라고 보이시죠? 거기 보면 intervals are also known as classes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거나 인터벌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책에 따라가는 인터벌 우선 쓸게요. 구간을 먼저 정하시오 했어요. 구간을 정했는데요. 페이지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테이블 B를 볼게요. 구간을 정했어요. 마이너스 30% 이상, 마이너스 20% 미만, 그 다음 마이너스 20% 이상, 마이너스 10% 미만, 마이너스 10% 이상, 0% 미만, 0% 이상, 미만 해서 쭉쭉쭉쭉 다 했어요. 첫 번째 예는 구간을 정하시오 했어요.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 그냥 저렇게 구간 나누면 좋겠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간을 어떻게 해야 저렇게 나눕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이 도수분법 이런 거 표를 보고, 이 데이터를 보고 도수분법을 만들려는 시험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스텝 2를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스텝 2. Tally the observations. Tally가 뭐냐? Tally가 뭐냐 하면요.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테이블 B. Tallies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했더니 자, 첫 번째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A 보니까 10.4%래. 10.4. 여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바를 정도로 나가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더니 9.8% 여기 있네요. 하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섯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걸 텔리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영어일 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텔리를 했어. 그 다음에 121페이지 스텝 3 Count the observations. Count the observation요. 이건 몇 개입니까? 5개. 자, 이제 도수분법을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122페이지에 테이블 B. 프리퀀시가 있어요. 프리퀀시는 우리말로 하면 도수 또는 빈도라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1, 2, 3, 7. 7 쭉쭉쭉쭉 맨 처음에 토탈 20. 이게 도수분법 표예요. 그럼 대충적으로 표 보면 알 수 있죠? 아, 0%에서 10% 사이가 제일 많구나.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연간 수익률이 0에서 10% 정도 되겠구나. 운 되게 나쁘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될 거고 운 되게 좋으면 40% 50%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로부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고 상당히 정리 요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앱솔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왜 앱솔루트냐면 이따 언급할 상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앱솔루트로 씁니다. 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피겨 8.1을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이 도수분법에 하나 더 있죠. relative frequency라고 있죠. relative. 이건 뭘까요? 상대 frequency, 도수, 상대 도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전체 중에서 이 구간에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그래서 20분의, 전체가 20이니까 20분의 1, 20분의 2, 5%, 10%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12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요. 굵은 글씨로 cumulative absolute frequency하고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가 있는데요. cumulative는 누적이에요. 그냥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umulative 누적, absolute 쓰셔도 되고 안 되고 안 쓰셔도 되고 frequency 누적 도수예요. 첫 번째 항에는 마이너스 20% 미만은 총 누적이라 총 몇 번입니까? 한 번. 여기는 마이너스 10% 미만은 총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세 번. 그 다음 칸은요, 0% 미만은 총 몇 번입니까? 했더니 6번. 이렇게. 누적.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하나 있죠. cumulative, relative frequency. 이거 뭘까요? relative를 cumulative 했다는 뜻이겠죠? 마이너스 20% 미만은 총 몇 퍼센트입니까? 5%. 마이너스 10% 미만은 총 몇 퍼센트입니까? 했더니 15%. 그러니까 cumulative는 뭐뭐 미만 또는 이하는 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도수분포표고요. 시각적인 거 표를 봤어, 표. 표 말고 그래프도 있겠죠? 시각적인 방법은요, 표가 있고, 또 얼마요? 그림, 그래프. 있겠죠? 여러분이 아는 그래프가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요, 영어로 히스토그램.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 아주 쉽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 한 번,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 두 번, 세 번, 7번. 막대 그래프. 그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125페이지에 피겨 8.3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대신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꺾은선 그래프. 그게 어디냐? 125페이지에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frequency polygon. 꺾은선 그래프. 이게 하나인가요? 두 개? 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쯤 이걸 딱 찍고 찍은 다음에 이걸 연결하면 꺾은선 그래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책에 나오는데 원으로 그리는 것들, 원 그래프. 등등등 수없이 많은 그래프들이 있어요. 다 이것들은 뭐냐? 시각적으로 표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예요. 126페이지에 문제가 있는데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intervals in a frequency distribution 인데 인터벌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 해놓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 했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돼. 구간은
이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겹치면 안 돼. 그래서 C번 be non-overlapping. 오버래핑이 되면 안 되고 겹치면 안 된다고. 배타적이어야 돼. 마이너스 20%는요 꼭 마이너스 20% 이상. 그렇죠? 구간이 겹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요약하냐 했더니 시각적으로 일반 사장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핸드아웃을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페이지 3을 볼게요. 페이지 3에 핸드아웃 넘버 2가 있는데요. 표 2.6을 보겠습니다. 2.6이 22명 학생의 점수가 있어. 쭉 점수가 있는데 그거를 히스토그램, 즉 우리 막대 그래프 그려봤어요. 그림 2.5를 보겠습니다. 그림 2.5. 그림 2.5에 왼쪽과 좌측이 있는데요. 왼쪽은 구간의 크기를 10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40 미만. 그 다음은요 40에서 50까지 50에서 60까지 해서 보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가운데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잘 못한 애와 잘한 애는 적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죠? 일반적인 분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동일한 자료, 그러니까 표 2.0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서 표를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오른쪽입니다. 구간 크기가 13으로 했어요. 그래서 52 미만, 52에서 65, 65에서 78 이렇게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어. 동일한 자료인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 이 반 큰일 났어. 못한 애와 잘한 애가 아니 양극화돼 버린 거야.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정상적인 반이구나 할 거야. 완전히 다른 느낌 받죠? 여러분 국민소득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떨까요? 소득, 뭐 중산층이 많네. 만약 제가 이렇게 자료 보죠. 우리나라 소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거짓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자료 그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양극화 때문에 하고 말할 거예요. 동일한 자료인데. 동일한 자료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구간의 크기를 10으로 했냐? 13으로 했냐? 구간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요. 상당히 주관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와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요. 분석한 사람이 지의 욕심에 맞게 만약에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난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면 이런 걸 만들어서 보여주고 나 이런 거 보여주려면 이런 거 스타일을 만들어주면 보여주면 돼요. 똑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각적인 방법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분석가의 주관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관이 포함돼서 똑똑한 애가 사기치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치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주관을 배제하는 거예요. 완전 주관을 배제해서 모두가 공인된 공식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공인된 공식. 그 공식은 합리적이다는 공식을 잡아서 거기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진짜 숫자를 조작하고 사기치지 않는 한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자료에서는요. 동일한 값이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분석가의 주관적인 그 여지가 들어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 127페이지가 그겁니다. 평균과 분산. 우리 통계학에서 하는 평균과 분산이 그런 거예요. 자, 맨 처음에 measurement of central tendency가 있는데요. 이제 자료를,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자료를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뭘 표현해야 되냐고. 자료를 있는데 뭐를 표현해 줘야 되겠냐. 뭐를 표현해 줘야겠냐. 제가 한번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앙골라인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니? 하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앙골라인에 뭐를 알려주면 우리가 앙골라 사람이 그렇게 생겼구나 할까요? 앙골라 사람이 IQ 알려주면 앙골라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그죠? 발가락 모양? 별로 아닙니다. 그죠? 뭐를 알려주면 되느냐? 피부색. 평균 키, 체격. 왜냐면 체격이 큰 사람도 있고, 뭐, 사모아족 같은 거 큰 경우 있고, 호리호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앙골라인이 어떻게 생기냐는 질문을 할 때는 인종적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피부색, 키, 체격 조건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구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에 뭐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데이터가 그렇게 생겼구나 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두 개를 알려주면 크게,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다음을 알려주면 된대요. Central Tendency.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중심 위치예요. 데이터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중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네. 이렇게. 중심 위치. 데이터가요, 2차원이야. 2차원인데 이렇게 생겼어. 그럼 데이터의 중심 위치가 어딜까요? 이쯤 어디 되겠네. 이렇게. 데이터의 중심 위치. 중심 위치만 알려주면 된대. 그 다음에요. 자, 이거하고 중심 위치는 똑같은데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대포가 있는데요. 대포 1이 있고 대포 2가 있어요. 똑같이 쏘는데 어느 성능이 좋은가를 보는데요. 여기 타겟, 관역을 맞추는데 하나는요 이렇게 탄착분이 형성되고 이렇게 하나는 탄착분이 이렇게 형성돼요. 어느 게 대포가 좋은 겁니까? 이 대포가. 그거 뭐냐? 디스퍼전. 산포도. 산포도가 적고 산포도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뭐를 가르쳐주면 되냐면 우선 이 두 개 중에 두 개를 가르쳐주면 되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 이 두 개. 이게 여기서 가장 센트럴 텐dency는 중심 위치인데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평균. 디스퍼전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분산. 휴식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5분만 휴식합니다.